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 이제 마지막 물권법의 마지막이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두 문제, 때에 따라서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저당권으로 통계는 안 잡히지만 다른 부분과 결합돼 가지고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죠.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양수한 자예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양수한 자는 새로운 채권자가 되겠죠.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취득했고요. 저당권 실행에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은 돈을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안 갚는다는 얘기죠. 누가요?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뭐냐면요.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통지를 해줘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을 안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대항 요건이 안 됐더라도 통지를 안 해줬더라도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2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그리고 나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용의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이 건물도 뭐가 돼야 됩니까?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당권이 쫓아가지 않았대요. 그러면 주된 권리인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저당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갑니다. 수반성이죠. 왜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근데 채권만 양도가 됐대요. 그러면 이 주된 권리인 저당권자에게 채권이 없는 상태니까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걸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없다라는 것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지문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좀 신경 쓰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죠. 경매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 X고 답은 1번이 되죠. 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2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이때는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었고요. 압류하면 과실수취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따라서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자, 일정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책임 있는 사유인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예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과실,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28의 기출문제네요.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다만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권리도 그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입니다. 부종성 수반성이죠.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되므로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므로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제3취득자 또 나왔죠. 이제 마지막이죠. 제3취득자는 첫째, 변제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경락받을 수 있었죠.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질문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자, 이게 28의 기출문제인데 저당권이 공부할 땐 까다롭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답은 2번이죠. 4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히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27의 문제인데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억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라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니까 부합물이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기억은 미치네요. 니은 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에 설정이 됐지만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에도 미치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하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이나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는 것도 수없이 많이 했죠. 따라서 토지 임차권은 저당권 효력에 미치죠.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루죠.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전유만 이전 등기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오니까 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도 어디에도 미칩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겠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전유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디귿번도 답이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5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일단 원본, 위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저당권에 미치고 이거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미치는데 조심할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액이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 안에 담보가 되죠? 1년분. 따라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의 지연배상금은 저당권액이 미쳐요. 물론 이것도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4번이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달습니다. 왜요? 외워서 자꾸 풀려 그러니까요. 저당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점유를 하지 않죠. 저당권자가. 따라서 그 저당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참여하지 않으니까. 또 저당권자는 필요비나 유익비로 지출할 일도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도 저당권자가 청구할 일이 없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따라서 저당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네요. 장면도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양도할 수 없죠. 왜?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요.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경락받을 수가 있죠. 2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요. 수없이 많이 반복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는데 틀린 질문은 없겠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자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압류를 하면 비로소 과실수취권이 생긴다는 말은 압류한 후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니까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누굽니까? 3번이 되네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7번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이 물상대에는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일단 저당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 1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가치 변형물에 미치는 효력이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전세권에. 근데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고요. 그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하면 전세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물상대위 가장 전형적인 건 뭐예요?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5번 조심하시는데 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수용이 있으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번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인 것인지를 한번 구별해 봐야 되거든요. 보자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대요. 합의로 취득됐대요. 이거 수용 아닙니다. 강제로 뺏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개인이 뭐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협의 취득은 매매니까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고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4번만이 답입니다. 8번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기 때문에 5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아니고 뭐가 된 거죠? 이거죠. 2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뭐죠? 완납한 때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9번입니다. 자, 작년도 문제인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공동저당인데,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줬어요. 지금 갑이 얼마를 빌려줬어요? 1억 원. 을 소유 X 토지와 Y 토지에 관하여 채권 채굴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1순위 공동근저당을 취득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판례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20배당을 했다는 얘기죠. 8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았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채권 채굴액이 각각 1억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은
합산해서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8천만 원을 X에서 받았다면 Y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돈 얼마인 거예요? 4천만 원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동 근저당이 설정되고 채권 최고액이 결정됐다면 그 채권 최고액은 두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합산액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20배당을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서 일부를 변제받게 되면 채권 최고액은 변제받은 금액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제 Y토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돈 4천만 원이 됩니다. 계속 보자고. 이후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고 가부 채권은 원리금과 지원이를 포함한 경매 신청 당시에 5천만 원이고 받을 돈 5천만 원이죠. 매각되고 완납 시 5,500만 원이고 이건 다 함정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돈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갑이 Y토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4천만 원에서 얼마?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쉬우니까 꼭 기억해 두시 바라. 물론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10번입니다. 자, 이번에 공동저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거죠.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자,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 자, 그러면 병은 지금 X토지에 뭐가 있는 거죠? 2번이 있는 거죠.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에서 얼마가 나왔죠? 4억 원. Y 건물에서 2억 원이 나왔어요. 동시배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저당권자인 갑이 받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4억 대 2억이죠. 비례실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더해서 밑에 깐다는 얘기니까 6분의 4예요. 그러면 약분하면 뭐죠? 3분의 2니까 갑은 X에서 3억 원의 3분의 2, 2억 원을 받게 되고요. Y에서는 3분의 1 얼마 같습니까?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정의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 자, 지금 Y 건물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2억이 나왔는데 갑이 지금 Y 건물의 3분의 1에서 얼마를 받아갔어요? 1억 원을 받아갔으니까 아이고,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인 거죠. 어디 갔습니까? 남은 돈은 얼마죠? 1억인 거죠. 다시 한번요. 올라갔으니까 지금 Y 건물에서 갑이 1억 원을 받아갔잖아요. 3분의 1에서. 그러면 2억에서 1억을 가져갔으니까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1억이니까 이순인 정은 Y 건물에서 얼마를 받게 됩니까? 1억 원을 받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저 11번입니다. 간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찾네요.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답이 몇 번인가요? 5번이죠. 그죠? 5번. 맞는 질문이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닌데.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하게 되면 뭐죠? 채권액이 확정이 되겠죠.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원칙이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되니까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리얼번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제3취득자는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지상권자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매가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받는 거니까 얘한테 돈을 갖고 미리 돈을 갖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혐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제가 좀 헤매는데 자, 일단 기억 채무자가 변경됐다면 변경 후에 채무가 근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결산기나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채권액을 할 수 있죠? 확정할 수가 있다. 디귿번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된다. 디귿번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내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네요. 12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소의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면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 X예요. 취하더라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갑이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갑의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조심해야 할 것은 이자는 담보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죠. 다시 말하면 확정된 채권에 의해서 발생한 이자라면 확정된 후에 발생하더라도 담보가 되지만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3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경매비용,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후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의 이자 말씀드렸죠. 지연선해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병의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영상 어디로 갑니까? 계약법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